시장의 실세금리하고 연준금리가 괴리가 생겨버리면 저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유동성을 긴축하기 시작하면 저는 투매가 일어나고 투매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좀 속도를 천천히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천천히? 네. 오늘 모신 분은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시죠.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모신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강남 구청역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셨는데, 그때 이제 모셨던 게 그때 그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그거와 관련된 경제 위기 상황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때 당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연관성과 함께 잘 다루었었는데 지금 그 이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퍼펙트 스톰이 원래 이제 1990년도에 미국의 동부에 그 세 개의 그 기압선이, 그러니까 저기압선이 동시에 이제 겹쳐지면서 굉장히 큰 그 태풍이 세 개가 동시에 몰려온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책을 이제 지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그걸 이제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퍼펙트 스톰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어려운 일들이 지금 겹쳐서 발생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고물가, 원자재 가격이나 또 유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좀 좁게 보면은 이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그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 유동성이 그동안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쪽으로 가 있다가 그게 이제 너무 과잉 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이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빌미를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줬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가 다가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가 굉장히 빨리 침체하는 그런 그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저성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온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금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거는 공급단에서의 물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말을 믿고 그래 조금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글로벌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하는 이야기는 미국 연준에서 작년 가을서부터 했죠. 이게 그렇죠. 터진 게 4월인데 인플레가 급격하게 뛰기 시작한 게 4월인데 4월, 5월, 6월 석 달 가는 동안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뭐 서플라이 채널 디스럽션은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일시적 아닙니다. 이번 인플레는 굉장히 오래 갈 건데요. 그 오래 가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잠재적인 어떤 그런 땔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들이 그동안은 주식시장에서 재미 보고 털고 재미 보고 털고 계속 순환 매매를 하면서
이제 돈을 빨아들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게 한계가 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음 먹거리는 뭐야? 그동안 유가가 너무 안 올랐어. 아시다시피 유가가 2년 전만 해도 배럴당 20불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가로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가만 그러냐? 동은, 니켈은, 알루미늄은. 그래서 이게 막 전 품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원료로 쓰는 제품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뭐가 박혀버리냐면 인플레 심리는 이거는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 계속 인플레는 몇 년 지탱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가를 올릴 것이고 또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미국말로 하면은 인플레이션 엑스펙테이션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하고 그때도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회수하는 작업을 잠깐 펼치긴 해서는 회수 별로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엄청난 그때 당시에 몇 배가 되는 돈이 또 풀렸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부채,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건 회수할 수 없는 걸로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계속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상수로 보고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 연준의 본원 통화를 이야기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나기 전에 본원 통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현금이 약 8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2009년, 10년도 1차 금융위기가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뿌렸던 돈이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에 트럼프 들어오고 최근까지의 본원 통화는 7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엄청나게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풀리면 이제 우리가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주고 해서 만들어지는 신용통화는 본원 통화의 몇 꼼짜리거든요.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통화승수가 1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6조가 풀리면 신용통화는 60조거든요. 근데 60조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빌려서 10억을 사면 내가 빚이 있어도 자산으로 백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샀는 주식 가격이 내가 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는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풀린 돈들이 계속해서 신용 창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샀는데 자기 돈 가지고 샀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산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증거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하신 말씀에 이게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같이 가면 괜찮은 거냐 아니냐. 근데 이 자산의 가격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도 봤듯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30% 이상 떨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증권회사, 금융기관들이 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최근 몇 개월 전, 금년 들어와서 나스닥 시장도 거의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했었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회복은 했지만 그 후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이 된 결과로서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물론 이제 연준에서 그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금리 올리는데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증권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파월만 해도
양반이 전직이 증권가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연준 이사들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제퍼슨하고 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증권회사와 관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증권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리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이제 신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물가에 강력한 어떤 그런 뭡니까 소위 매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다시 인적 구성이 다시 갖춰지면 저는 예전과는 다른 굉장히 강한 매파가 아니라 검독수리파 정도로 금리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 때문에 그 정치 체제 자체가 원래 미국의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서둘러 11월 달에 오기 전에 물가를 어느 정도 다운시켜 놔야지만 이 집권당이 이기지. 안 그래도 지금 공화당 때문에 민주당이 위태위태한데 저는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 오기 전에 저는 강한 메시지를 줘서 물가를 어쨌든 꺾어놔야만 된다. 그래 보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시장에서 5월 달에 강력한 긴축을 하겠다. 이미 그 가이드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뭐 이미 0.25가 아니라 0.5씩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시장에 또 이렇게 어떤 그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예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이미 시장에는 별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0.5 올린다는 거고요. 네. 6월 달에도 0.5 올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는 5월 달에 0.5 올리는 건 거의 뭐 90%고요. 다음번 회의에 어나더 0.5를 올린다는 그 확률도 50%, 60%가 넘어가고요. 어쨌든 금년 말에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지금 0.5인데 이게 금년 말에 한 달 전만 해도 한 1.9까지 가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게 지금 2.5까지 올라왔고요. 내년 연말에는 3.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는 거의 내년 말에 3.5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이 거기에 귀를 막고 계속해서 증시를 걱정하는 나머지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데 소극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채권 시장에 굉장한 교란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의 실세 금리하고 연준 금리가 괴리가 생겨버리면 저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일이 현상이 발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제공하는 금리는 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가 높잖아요. 높고, 예. 그러면 연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순식간에 뭐 한 20베이스 포인트는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채권 시장에서 연준의 돈을 타기 위해서 비딩을 계속해서 올릴 거거든요. 과거에도 작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준금리는 0.25인데 실세금리는 단기 그 국채물 수익률이 막 1.몇 %까지 올라가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금리에 맞춰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5월달 뭐 그때 우리 그 긴축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주식시장이 실제로 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할 때 그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3월달 금리 인상 그 FOMC 회의에서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상했지만 사실 오히려 반등하는 계기가 됐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긴축에 하나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준이 그동안 많이 풀었던 자산을 우리가 그걸 영어로 런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흡수하는 거죠. 근데 흡수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3월달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950억 달러, 월 950억 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줄이기로 토론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950억 달러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950억 달러로 12개월 해봐야, 그렇죠?
예, 그 얼마 안 돼요. 그쵸, 작년 1조 정도는. 작년 1년 동안 늘어난 게 1조 5천억이 늘었는데 950억 달러로 12개월을 계속 해봤자 1조 잠깐 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7조쯤 되는데요. 그 7조에 대한 수익률이 0.25%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4분의 1%라고 하더라도 6조 달러에 의한 자연 증가분만 해도 그게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950억 달러 줄여가지고는 진짜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아마도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잡히지 않으면 그 런업의 규모를 다시 확대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그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밝힌 950억 달러. 우린 그것도 사실 처음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2015년 6년도에 500억 달러 했거든요. 네. 이제 두 배라는 것이죠. 두 배라는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2015년도, 16년도의 자산 규모에 대한 500억 달러하고 그동안 불었는 것에 대한 900억 달러를 비율로 따지고 보면 이게 금액은 많아도 풀린 돈에 비하면 오히려 이게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핵심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건 아니면 뭐 긴축을 어떻게 하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지금 나온 정책 가지고는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드렸는데 통화승수라는 말을 드렸거든요. 네. 통화승수라는 말은 뭐냐면 본원 통화하고 신용 통화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화승수가 클수록 돈이라는 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는 그 뭐라 그럴까 뻥튀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커질 때는 돈이 막 돈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가고 막 하지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서로 투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유동성이 쪼그라들거든요. 그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당시 오바마 정부가 2조를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 수습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충격이 오면 아마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 주식 시장이 저는 그 너무 이렇게 부풀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꺼지는 과정은 연준이 정책 실패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준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그것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복합적인데요. 지금 왜 큰 유명한 증권 투자가 중에서 뭐 큰 위기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그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서로 말하자면 러시아 그 룰레트 게임을 한 거예요. 터지겠냐? 터진다고 하면 연준이 돈을 헬리콥터로 풀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어왔는데, 이게 그동안은 물가를 자극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유동성을 긴축하기 시작하면 저는 투매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또 이제 변수냐 하면 유럽 자금들, 네. 일본 자금들, 아시아 개도국 자금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행동하는가 이게 글로벌화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그렇죠. 하긴 그때 저희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는데 나스닥에서 빠져나가는 하루 그 자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규모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돈이 아메리칸 인베스트먼트 뱅커의 돈이냐. 그 의미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유럽이나 일본 자금이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주가 떨어지죠.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달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달러로 들고 있겠냐? 아니면은 유로로 들고 있겠냐? 아니면 위안으로 들고 있겠냐? 앵화로 들고 있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동시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 이게 미국 자금이 그냥 매도한 거라면 역시 그냥 달러로 보관이 돼 있으니까 네.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은 그렇죠.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다시 그렇죠. 2008년을 보세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왔을 때 일본계 자금들이 일단 미국 주식을 다 팔았어요. 네. 그 주가 떨어졌죠. 달러가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뭘로 바꿨냐? 엔화로 바꿨어요. 그래서 2008년도 엔화가요. 거의 50% 이상 강세가 됐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러한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나누는 말씀은 일단 연준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거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상황도 한번 대비를 하자 이건데 네. 미국에는 또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은 항상 옳다. 뭐 이런 그 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냐? 증시의 이익을 대변한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대변한다. 그리고요, 인적 구성을 봐보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쓸데없이 오기를 부릴 때가 있었고요. 또 쓸데없이 꽁무니 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기를 부렸던 대표적인 때가 폴 보커 때예요. 폴 보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커가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는요, 유가가 촉발했거든요. 그렇죠. 그 공급 요인이 그 물가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공급 요인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20%로, 22%로 올려버리니까 그냥 투자, 부동산, 경제가 왕창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죽어가지고 80년대 초에 물가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받겠어요? 응? 인플레 때문에 소상공인과 서민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또 금리를 보커가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냥 경제가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또 일자리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층과 중산층은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 피해를 보고 저렇게 두드려 맞아도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대 그 이후에 미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탄탄한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복화 때문이 아니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공급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는 공급 요인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소위 레이거노믹스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하도록 그죠?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낮춰주고 혁신을 하고 자유화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 때문에 미국이 쓰러져가는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이 아시다시피 서플라이 사이드 충격 때문에 물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규제 완화하고 세금 낮춰주고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또 금리를 가지고 저렇게 또 뭐 그죠? 매판이 비둘기판이 그러니까 폴 볼커 하면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 이렇게 평가를 보통 시중에서는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냐면요 민주당에서 해요. 민주당에서 좌파들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역대 최고의 그 실패한 연준 의장 중에 하나다. 평가가 완전 극과 극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전 있는데.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폴 볼커 때 그 엄청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뭐 22% 기준금리가 20% 이상 올라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네. 지금 비슷한 이 상황에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2% 3% 가지고 잡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못 잡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잡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긴 잡힐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0. 미국이 5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3%대나 3.5% 시장에서는 지금 한 4%대까지도 가야 이게 이제 정상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올리면 물가는 잡힐 거예요. 잡히는데 문제는 뭐냐?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 상상을 초월하는 불경기를 수반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이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경제 상황, 여러 가지 그 저성장,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좀 속도를 천천히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천천히. 네, 천천히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0.5, 0.5 이렇게 두 번 올리지 말고 0.25, 0.25, 0.25, 0.5 이렇게 꾸준히.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춰줘야 되고, 그래서 정책의 포커스를 대자본과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쪽으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줬잖아요. 네. 이제는 서민을 위해서 저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 그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MMT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화폐 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돈을 푸는 양적 유동성 이런 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돈을 푸는 그 핀셋처럼 이렇게 뽑아서 뿌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아니냐? 그것도 극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너무 자본시장,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대형 인베스트먼트 뱅크, 네. 대형 은행을 위해 왜냐하면 돈이 풀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그 사람들 주머니에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돈을 그렇게 풀지 마라. 그렇게 풀면 직접 당사자한테 풀자. 네, 그거는 그 증권회사만 좋지.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 가지고 야밤에 그냥 택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는 그게 이제 MMT잖아요. 돈을 헬리콥터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MMT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을 근데 재정 정책도 우리 뭐 지난 몇 년 동안 그 비슷한 재정 정책 했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고 그래 봤잖아요. 핀셋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됐든 그다음에 정부가 됐든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생활이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소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국한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하는 것이 저는 경제의 순리라고 보는 거죠. 네. 이번 그 코로나 이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연준의 역할은 할 일이 없다. 이제는 재무부의 역할이 커진다. 미국 재무부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무부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좀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인프라 법안 이런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랬지만 바이든 정부도 들어와가지고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국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국채가 증가하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는 또 이거를 메꾸려면은 세금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 늘리면 뭐 정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지도 못하고 국채도 뭐 천문학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해결 방법이 별로 없다. 다만 미국이 계속 굴러가려고 하면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로부터 도전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한 체계 강국이 되면서 하나의 그 영향력으로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으면 미국이 굴러가지만 그러지 못하고 막 중국이 경제 금융적으로 부상하고 그러면 그만큼 미국의 역할이 위축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중국 경제와 중국 금융이 부상을 해갖고 미국의 위력을 저는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서부터 바이든서부터 길을 싸고 중국을 지금 재갈을 물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두고 봐야 될까요? 두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공격은 누가 하고 있냐면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때렸는데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늘고 흑자는 계속 늘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만약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건 또 이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든가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하든가 이러는 방식으로 다시 시장을 살릴 거야라는 이 기대감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으로 봐야 그래,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 교수가 생각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준에서 벌써 이제 연초 최고점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네. 지금에서 또 한 15%더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막 마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돈을 풀겠죠. 누가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절대로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그렇죠.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제로섬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있고 준비하고 지금 실타를 계속해서 쟁여놓는 사람은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큰 위기가 오면 아주 입이 찢어지듯이 그렇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고 계속해서 잘 나갈 거야. 계속해서 돈을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히려 저점이야. 사야 돼. 이렇게 해갖고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한 20% 손해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1930년대도 그랬고 그 전에 1900년대도 그랬고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의 금융 위기를 보면은 항상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깨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모든 거를 다 지켜보고 연준의 정책이 먹히는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을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이 너무 무책임하게 돈을 많이 풀였고요. 그것에 이제 후유증이 지금 오는 거고요. 안 오다가 그걸 촉발한 게 한쪽에서는 코로나고 다른 한쪽은 우크라이나 사태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코로나가 설사 아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유동성 너무 많이 풀렸어. 그동안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빨리 털고 나가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 사람은 누구냐? 이미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사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손바뀜이 일어날 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년 내년도는 전 세계 그 실물 경제 그렇고 금융 그 시장의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침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따라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엄청난 위기,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저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오고요. 올라오면 반드시 내려가는 그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호황은 없는 거고요. 영원한 불황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현명한 사람은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이렇게 자기가 욕심을 자제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투자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주식만 갖고 있거나 그러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 잘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코스피가 한 15년 동안 1000을 넘어서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10년은 지금 2000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지금 3000에 와 있는데 3000에 왔다가 지금 또다시 지금 그렇죠. 2600으로 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식의 투자의 그 묘법이라고 하면 현금, 주식, 이게 인터벌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현금만 갖고 있거나 계속해서 주식만 갖고 있으면 흐름을 못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투자의 어떤 그 뭐라 그렇죠. 그럴까? 맥이라고 할까요? 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